녹정기, 김용 원저, 제옥원 일장. 1. 잔인한 유희. 며칠 후 배는 진왕도에 도달했다. 그들은 배를 버리고 무트로 올라가 곧 북경에 들어갔다. 위소보가 말했다. 내가 방법을 강구해서 황궁으로 들어가는 일이 언제쯤 성공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외다. 그러니 모두들 시간을 보낼 거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요. 그 즉시 육고원이 가서 저택 한 채를 빌렸다. 그 저택은 선무문 옆 두발호동이라는 골목 안에 위치했는데 매우 조용했다. 일행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천지회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첨수정 호동에 있는 천지회 근거지를 찾아갔으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미 찻잎을 파는 장사치로 바뀌어 있었다. 그가 천지회에서 사용하는 암호로 몇 마디 물었으나 그 사람은 눈만 멀뚱멀뚱 뜰 뿐이었다. 아마도 천지회는 이미 다른 장소로 옮겨간 모양이었다. 그는 다시 청교로 갔다. 속으로 팔비원후 서천천이 설사 핍박을 받아 신룡교에 가입하느라 천교에 없다 하더라도 어쩌면 천지회의 나머지 형제들 가운데 고원초나 벌강, 전노본 등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청교에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지만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다. 즉시 그는 서직문 쪽으로 가서 지난번에 머물렀던 객점을 찾아 들어갔다. 그리고 은자 3냥을 꺼내 계산대 위에 던지며 좋은 방을 달라고 했다. 주인은 그의 돈 씀씀이가 큰 것을 보고 매우 공손하게 접대했다. 위소보는 다시 은자 5전을 꺼내 점소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지난번에 머물렀던 제3호 방을 달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그 방에 손님이 들어있지 않아 점소이는 공짜로 은자 5전을 번 셈이었다. 위소보는 차를 마시고 침대 위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사방은 조용했다. 아무 기척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비수를 뽑아 벽에 구멍을 다시 뚫었다. 순치 황제가 준 경서는 바로 그 구멍 안에 있었다. 그는 기름 먹인 천을 풀어 살펴보고 차질이 없음을 확인하자 벽돌로 다시 구멍을 막았다. 반두타가 이미 자기 부하가 되었으니 다시는 시위를 불러 경서를 호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경서를 품속에 집어넣고 곧장 자금성으로 걸어 들어갔다. 궁 밖에 이르렀을 때 문을 지키던 시위는 평민 차림의 한 젊은이가 곧장 궁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호통을 내질렀다. 이 녀석 무엇하는 놈이냐? 위소보가 웃었다. 그대는 나를 모르시오? 나는 궁 안의 개공공이외다. 그 시위가 그를 자세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황상의 곁에서 가장 총애를 받는 개공공이었기에 재빨리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말했다. 개공공, 그런 옷차림을 하고 계셔서. 헤헤. 황상께서 내게 중요한 일을 시키셨는데 빨리 돌아와 보고를 드려야 하기에 미처 옷을 갈아입을 겨를이 없었구려. 내내 개공공의 얼굴이 불그레하신 것을 보니 이번 일은 반드시 순조롭게 처리된 모양입니다. 황상께서 반드시 큰 상을 내리실 겁니다. 위소보는 자기 거처로 돌아가 태감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경서를 헌 보따리에 싼 다음 곧장 서재로 황제를 만나러 갔다. 강인은 소개자가 뵙기를 청한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말했다. 빨리 들어오너라, 빨리 들어와. 위소보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강인은 안쪽 서재로 통하는 문 입구에 서서 기쁜 듯 말했다. 제기랄 소개자, 빨리 기어들어오너라. 어째서 그토록 오래 나가 있었느냐? 위소보는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며 말했다. 황상께 하늘처럼 기쁜 일이 생기셨으니 축하드립니다. 강인은 그 말을 듣자 부왕이 이 세상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는 가슴이 크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몸을 몇 번 휘청거렸다. 그는 손을 뻗어 문설주를 잡고 말했다. 들어와서 천천히 이야기하자꾸나. 위소보는 안쪽 서재로 들어가 방문을 닫고 빗장까지 질렀다. 서재 사방을 한번 둘러보아 시중 드는 태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나직이 입을 열었다.
황상, 저는 오대산에서 노항야를 만나 뵈었습니다. 강인은 그의 손을 꼭 쥐며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부왕께서 정말 오대산에서 출가하셨더냐? 그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위소보는 청량사에서 어떻게 노항야를 만나게 되었는지, 서장의 라마들이 어떻게 해를 끼치려 했으며, 자신이 어떻게 용감하게 나서서 죽기 살기로 노항야를 보호했는지, 그리고 다행히 소림 18라한이 도움의 손길을 뻗어 무사할 수 있었던 일등을 일일이 이야기했다. 이 일은 본래 매우 아슬아슬한 일이었으나 그는 이야기하면서 살을 3분쯤 보탰고 자기가 충성스럽고 용감하게 나섰던 사실에 대해서는 반쯤 거짓말을 보태어 과장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강인은 손에 땀을 쥐며 연신 부르짖었다. 정말 아슬아슬했구나. 그리고 다시 말했다. 즉시 시위 1,000명을 산 위로 보내 정성을 다해 지켜드려야겠다. 위소보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노항야께서는 10중 8구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순치 황제가 했던 말을 일일이 전했다. 강인은 부친이 자신을 두고 그는 훌륭한 황제이다. 나를 닮지 않고 먼저 조정의 일을 생각하다니. 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참지 못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반드시 가야겠다. 나는 반드시 가야 해. 위소보는 황제의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려 경서를 꺼내 두 손으로 받쳐들고 말했다. 노항야께서는 제게 황상께 다음과 같은 한마디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천하의 일이란 반드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흐름을 따라야 하며 억지로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중원의 백성들을 위해 복을 베푸는 것은 가장 좋은 일이다. 그러나 만약 천하 백성 모두가 우리더러 떠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히 온 곳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노항야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전하라고 하셨지요. 천하를 태평하게 하려면 영원히 세금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바로 나를 잘 대접하는 것이니 내 마음속으로 기뻐할 것이다. 강인은 멍하니 듣다가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그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위소보가 내미는 보따리를 받아들고는 풀어헤쳤다. 그리고 한 권의 42장경을 펼쳤다. 첫 장위에는 영원히 세금을 늘리지 말라는 뜻인 영부가부 4글자가 쓰여 있었다. 필치가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운 것이 과연 부왕의 친필이었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부왕의 글씨를 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순치 황제의 건강은 어떠한지, 지금 모습은 어떠한지, 청량사에서 너무 고달픈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물었다. 위소보는 사실대로 일일이 대답했다. 강인은 서글픔이 복받쳐 다시 대성통곡했다. 위소보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제기랄, 내가 함께 크게 울어준다면 내게 내려줄 상이 반드시 더 많아질 것이다. 어쨌든 우는 건 돈 드는 일도 아니지 않은가? 그는 마음만 먹으면 정말 잘 우는 사람이었다. 몇 번 흐느끼더니 이내 눈물을 줄줄 흘리며 구슬프게 울기 시작했다. 강인은 슬픔을 참지 못해 소리내어 울면서도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감정을 억제하려 했다. 그러나 위소보는 작정하고 울었기에 훌륭하게 대성통곡을 이어갔다. 사실 우는 것은 과거 그가 양주에 있을 때부터 장기로 삼던 것이었다. 어머니가 대나무 판자로 볼기를 때리기도 전에 하늘이 무너질 듯 울어댔다.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눈물을 펑펑 흘렸기에 남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강인은 한동안 울다가 울음을 거두고 물었다. 나는 부왕이 그리워 울지만 그대는 왜 나보다 더 슬피 우는가? 무엇 때문이지? 저는 황상께서 슬피 우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노항야의 인자한 모습과 제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며 목숨 걸고 지켜준 저를 귀여워해 주시던 일이 생각나 마음속 슬픔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서도 흐느낌을 멈추지 않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만약 황상께서 걱정하실까봐
또 빨리 돌아와 보고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더라면 정말 오대산에서 노황야의 시중을 들며 나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드렸을 것입니다. 소계자, 너는 정말 훌륭하구나. 내 반드시 크게 상을 내릴 것이니라. 위소보는 여전히 흐느끼며 말했다. 황상께서는 이미 제게 충분히 잘 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아무런 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노황야께서 편안하시기만 하다면 무척 기쁘겠습니다. 신룡도에 다녀오며 사람들이 교주께서 선복을 영원히 누리시고 수명은 하늘처럼 길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을 본 이후로 그는 낯가죽이 두꺼워지고 아첨하는 재간도 부쩍 늘어 있었다. 강인은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말했다. 나도 정말 부왕 곁에 돌볼 사람이 없는 게 걱정이다. 그대는 행전화상이 집돼지처럼 조잡하고 우둔하다고 했지. 부왕의 곁에 힘을 쓸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 놓이지 않는구나. 소계자, 부왕께서 그토록 그대를 좋아하셨다니. 이 말을 들은 위소보는 입을 딱 벌린 채 다물지 못했다. 속으로 야단났다고 생각했다. 어이구, 이번에야말로 재수없게 걸렸구나. 과장이 너무 지나쳤어. 강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본래 내 곁에 그대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지만 자식된 도리로 부친께 효를 다하려면 곁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바쳐야 하지 않겠느냐? 그대야말로 내게 가장 도움이 되는 수하가 아니냐? 나이는 어리지만 재능이 있고 우리 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니. 위소보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큰일 났다. 엄마야, 오대산에 보내줘서. 늙은 화상들과 함께 있을 바엔 차라리 감옥에 앉아 있는 게 낫겠다. 강희가 말했다. 이렇게 하자. 그대는 오대산으로 가서 출가해 화상이 된 다음 청량사에서 부황을 돌보도록 하여라. 위소보는 형세가 다급해짐을 느끼고 긴장했다. 늙은 화상을 모셔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화상이 되어야 한다니 일이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강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빨리 대답했다. 노황야를 모시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게 화상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저는 하지 않겠소이다. 강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고 영원히 화상으로 살라는 뜻은 아니네. 부왕께서 일념으로 돌을 닦고 계시니 그대가 화상이 되어 시중을 든다면 더 편리하지 않겠나? 나중에 그대가 환속하고 싶다면 물론 마음대로 하게 해주겠네. 그 말은 훗날 순치 황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화상을 그만두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아무리 임기응변이 뛰어난 위소보라 해도 이때만큼은 속수무책이었다. 황제가 이토록 잘해주며 이미 명령을 내린 이상 고집을 피우며 거절한다면 여태 쌓은 공이 수포로 돌아가고 황제의 노여움을 사아 목이 달아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위소보는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저는 황상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왁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주군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정말 화상이 되기 싫어서 우는 것이었다. 강희는 크게 감동하여 가볍게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그대가 가서 몇 년 동안 화상이 되어 부황을 모셔다오. 그 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 교대시킨 뒤 그대를 다시 내 곁으로 부르면 되지 않겠느냐? 부왕께서는 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는 반드시 갈 것이네. 그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 소계자 그대는 순순히 내 말을 듣게나. 그러면 장래에 큰 벼슬을 내리겠네. 그럼에도 위소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다시 위로했다. 절에서 여가가 나면 책도 읽고 글도 익혀서 나중에 큰 관리가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게나.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장래에 큰 벼슬을 하든 말든 상관없다. 당장 화상이 되는 건 피할 수 없겠구나. 그는 다시 생각을 돌렸다. 오대산에 가서 노황야께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려 나를 되돌려 보내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거야. 황제께서 내 수발을 못 받아 밥도 못 드시고 살이 쏙 빠졌다고 하면
아들을 사랑하는 노황야께서 반드시 나를 궁으로 돌려보내실 거야. 계책이 떠오르자 위소보는 천천히 울음을 그치고 말했다. 황상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끓는 물이나 타는 불길 속이라도 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상은 고사하고 후레자식이 되라 하셔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상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제가 반드시 진심을 다해 노황야를 모셔 만수무강하시게 하겠소이다. 그리고 영원히 복을 누리시고 수명이 하늘처럼 길게 해드리겠습니다. 강인은 크게 기뻐하며 웃었다. 서울을 떠난 지 몇 달 사이에 학문이 늘어 단어를 제대로 사용하는구나. 그런데 오대산에서 왜 이토록 지체했느냐? 노황야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지. 위소보는 신룡도에서의 일은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청량사의 주지나 옥림 노법사는 무슨 말을 해도 노황야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함부로 밝힐 수도 없어 이절저절 다니며 법회를 열었지요. 하루는 현통사에서 불공을 드리고 다음 날은 불광사에서 시주를 하곤 했습니다. 오대산의 수천 명 승려 가운데 적어도 1000명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고약한 라마들이 노황야를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오늘날까지도 승려들에게 시주하며 나를 보냈을 것입니다. 강희가 웃었다. 이번에 돈을 많이 썼겠구나. 쓴 돈은 내무부에 가서 모조리 찾아가도록 해라. 그는 액수를 묻지 않았다. 위소보가 큰 공을 세웠고 화상 노릇까지 하겠다니 얼마를 불러도 좋다는 생각이었다. 위소보가 말했다. 황상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황상께서 저를 보내 5배의 가산을 몰수하게 하셨을 때 제가 득을 좀 보았습니다. 당신은 보고드리기 겸연쩍어 말씀드리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번에 노황야를 뵙고 가르침을 받으며 황상께 어떤 나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얻은 은자를 모조리 절에 시주했습니다. 황상을 대신해 음덕을 쌓아 노황야와 황상 두 분이 하루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기원한 셈이지요. 그 돈은 본래 황상의 것이니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속셈은 두 부자가 빨리 만나야 자신이 화상 노릇을 하루라도 덜 할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다. 동시에 나중에라도 누가 5배의 재산을 가로챘다고 고발하면 미리 황제 대신 시주했다고 둘러댈 준비를 해두는 것이었다. 강희는 위소보의 말에 더욱 기뻐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오대산은 놀기가 좋더냐? 위소보가 즉시 오대산의 풍경을 이야기했다. 강희는 흥미롭게 듣고는 말했다. 소계자, 그대가 먼저 가게나. 나도 얼마 후 뒤따라가겠네. 방법을 찾아 부왕을 궁으로 모셔야지. 그 어르신께서 환속하여 황제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마다하신다면 궁에서 돌을 닦으셔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위소보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래도 그것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재 밖에서 신발 끄는 소리와 함께 맑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황제 오라버니, 황제 오라버니. 어째서 아직도 저와 무공을 겨루지 않는 거죠? 그러더니 쿵쿵 힘주어 문을 열었다. 강희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문을 열어주어라.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누구일까? 설마 건영공주인가? 그가 문가로 가서 빗장을 뽑고 서재 문을 열자 붉은 비단 옷을 입은 소녀가 일진광풍처럼 달려들어오며 말했다. 황제 오라버니, 한참 기다렸단 말이에요. 여태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제가 두려웠던 모양이죠? 그렇죠? 위소보가 보니 소녀는 15에서 16살 정도로 갸름한 얼굴에 얇은 입술, 영리하게 움직이는 눈동자가 꽤 깜찍해 보였다. 강희가 웃으며 말했다. 누가 너를 두려워했다는 거냐? 내가 보기에 너는 내 제자조차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무슨 자격으로 나와 겨루겠다는 거냐? 소녀가 의아한 듯 물었다. 오라버니가 제자를 두었나요? 누구죠? 강희가 위소보에게 눈짓하며 말했다. 이자가 내 제자 소계자다. 내게 무공을 배웠지. 어서 사숙인 건영공주께 인사를 드려라. 위소보는 생각했다.
정말 건녕공주였군. 그는 노황야에게 딸 6이 있었으나 5은 요절하고 이 공주만 남았으며 그녀가 황태후의 친딸임을 알고 있었다. 위소보는 황태후를 몹시 두려워해 잔영궁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공주도 서재에 잘 오지 않았기에 오늘 처음 보게 된 것이었다. 그는 강희의 장난에 맞춰줄 겸 웃으며 나아가 문안했다. 사질 소개자가 사숙 어르신께 인사드립니다. 사숙께서는 만복을 누리시길. 건녕공주는 히히 웃더니 갑자기 발을 들어 위소보의 턱을 걷어찼다. 사정을 두지 않은 발길질인데다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히고 있었기에 피할 길이 없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턱을 차여 입이 다물어지는 바람에 혓바닥을 깨물고 말았다. 아픔에 비명을 질렀고 벌린 입에서 흘러나온 선혈로 옷깃이 붉게 물들었다. 강희가 놀라 외쳤다. 너 지금. 건녕공주가 웃으며 말했다. 황제 오라버니, 제자의 무공이 형편없군요. 발길질 한 번으로 시험해봤는데 피하지도 못했잖아요. 오라버니의 무공도 그 정도일 것 같네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깔깔거리고 웃었다. 위소보는 분노가 치밀어 속으로 수십 번이나 욕을 퍼부었다. 강희가 위소보를 위로했다. 어떠냐? 혓바닥을 깨물었느냐? 많이 아프겠구나. 위소보가 씁쓸하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상처 때문에 발음이 똑똑하지 못했다. 건녕공주가 그의 말투를 흉내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고는 다시 웃으며 강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 이제 우리 무공을 겨루러 가요. 사실 공주는 황태후가 강희에게 무공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 보여 자신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졸랐었다. 황태후는 건성으로 조금 가르쳐 주었으나 호기심 강한 공주는 만족하지 못하고 궁중 시위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청했다. 여기저기서 몇 수씩 배운 지 3년 만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며칠 전 배운 금나수법을 시위들에게 시험해보니 모두가 양보하며 낙화유수처럼 쓰러지는 신용을 해주었다. 공주는 시위들이 비위를 맞춘다는 것을 알고 재미없어 하다가 결국 황제 오라버니에게 겨루자고 청한 것이었다. 강희도 한동안 위소보와 겨루지 못해 몸이 근질근질하던 차라 누이 동생과 한바탕 어울리게 되었다. 두 사람은 작은 정각에서 겨루었다. 강희는 반은 진심으로 반은 양보하며 상대했고 5번 중 4번을 이겼다. 화가 난 건녕공주는 다시 어머니에게 초식을 가르쳐달라고 졸랐으나 중상 후 회복 중이던 황태후는 심기가 불편해 그녀를 내쫓았다. 결국 공주는 시위를 찾아가 금나수를 더 배우고 오늘 강희와 다시 싸우기로 약속한 것이었다. 위소보와 이야기하느라 약속을 잊었던 강희는 부왕의 소식을 접한 뒤라 장난할 기분이 아니었다. 지금 요긴한 일이 있어 너와 놀 여가가 없구나. 더 연습하고 며칠 후에 다시 겨루자. 건녕공주가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우리의 약속은 강호 영웅호걸들의 결투와 같아요. 만나지 않으면 자리를 뜨지 않는 죽음의 약속이라고요. 약속을 어기면 천하 영웅들의 비웃음을 살 텐데 안 오시는 건 패배를 시인하는 거죠? 시위들에게 배운 강호 말투였다. 좋다, 내가 졌다고 치자. 건녕공주의 무공은 천하제일이며 주먹으로 남산 호랑이를 잡고 발로는 부캐의 교룡을 걷어찼다고 해두마. 건녕공주가 웃었다. 발로 부캐의 털난 벌레를 찼다고 해두죠. 그러더니 다시 발을 들어 위소보를 차려 했다. 위소보가 몸을 날려 피하자 그녀는 허공을 걷어찬 꼴이 되었다. 황제가 상대해주지 않자 공주는 심술이 났다. 시위들은 덩치가 커서 자기가 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젊은 태감은 나이와 키가 비슷하고 몸놀림이 빨라 상대로 적당해 보였다. 좋아요. 사부가 겁나서 못 나서겠다면 제자라도 따라오세요. 강희는 이 영리한 누이 동생을 무척 아꼈기에 그녀의 흥을 깨고 싶지 않았다. 소개자, 그대가 공주를 상대해드려라. 내일 다시 시중을 들러오너라. 건녕공주가 갑자기 소리쳤다. 황제 오라버니, 이 일초를 받으세요.
작은 주먹으로 강희의 양쪽 관자놀이를 노리며 종고제명 초식을 펼쳤다. 강희가 외쳤다. 훌륭하다. 그는 팔을 들어 막으며 몸을 비틀어 추창망월 초식으로 공주의 등을 가볍게 밀었다. 공주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밖으로 몇 걸음 밀려났다. 위소보가 그 광경을 보고 채타며 웃었다. 수치심이 분노로 변한 공주가 욕을 퍼부었다. 이 죽일 태감 녀석, 왜 웃느냐? 냅다 손을 뻗어 위소보의 오른쪽 귀를 잡고 서재에서 끌어냈다. 위소보가 막으려 했다면 피했겠지만 감히 무례하게 굴 수 없어 비트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건영공주는 귀를 꽉 잡고 긴 복도를 따라 걸어 나갔다. 복도에 늘어선 시위들과 태감들은 우스꽝스럽게 생각했으나 위소보의 권세를 의식해 웃음을 참았다. 위소보가 말했다. 됐소. 이제 손을 놓으시오. 따라갈 테니 말이오. 이 무법천지 도적 두목을 오늘 내가 잡았는데 쉽게 놓아줄 것 같으냐? 먼저 혈도를 짚은 후에 말하겠다. 식지를 뻗어 그의 가슴과 배를 힘주어 몇 번 찔렀으나 헛손질이었다. 위소보는 큰 소리로 외쳤다. 혈도를 짚였다. 그러고는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눈을 뜨고 입을 벌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공주는 놀랍고도 기뻐 발끝으로 그를 가볍게 차며 호통쳤다. 일어나. 위소보가 여전히 꼼짝하지 않자 공주는 정말 혈도를 짚은 줄 알고 말했다. 내가 풀어주마. 발로 허리를 걷어차자 위소보는 생각했다. 이 계집애는 혈도를 풀지 못하니 또 걷어차는구나. 그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 말했다. 공주, 점혈수법이 정말 고명하구려. 아마 황상도 이런 수법은 모르실 거요. 어린 태감이 정말 교활하구나. 내가 언제 점혈을 배웠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위소보의 눈치 빠른 행동에 기분이 좋아져 따라오라고 했다. 위소보는 강희와 무공을 겨루던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문을 걸어라. 남들이 훔쳐배우지 못하게. 위소보는 그까짓 무공을 누가 훔쳐배운다고 생각하면서도 문을 닫았다. 공주가 빗장을 들고 건네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위소보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격렬한 통증과 함께 위소보는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니 공주가 양손으로 허리를 짚고 서서 웃으며 말했다. 밥통 같으니. 무공을 배우는 사람은 눈으로 6갈래를 보고 귀로 8방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내가 한 대 치는데 어찌 방비하지 못하느냐? 그러고도 무공을 배운다고? 위소보는 머리가 빠개질 듯 아팠다. 왼쪽 눈이 끈적거려 뜰 수 없었고 코끝에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빗장에 맞아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사내라면 어서 일어나 다시 덤벼라. 공주가 빗장을 휘둘러 어깨를 치려 하자 위소보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켰다. 공주가 다시 발을 노리고 빗장을 휘두르자 위소보는 피하며 빗장을 낚아채려 했다. 훌륭하구나. 공주가 빗장을 번쩍 들어 가슴을 찌르는 척하다가 획 뒤집어 오른쪽 뺨을 때렸다. 눈앞에 불똥이 튀고 몸이 휘청거렸다. 이 농림 도적 녀석, 오늘 반드시 죽여주마. 공주가 빗장을 옆으로 쓸어오자 위소보는 바닥에 엎드려 피했다. 공주는 신이나 빗장으로 그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바람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위소보가 몸을 굴리자 빗장이 바닥을 퍽 소리나게 쳤다. 어이쿠. 너무 힘을 준 탓에 공주의 소나기에 통증이 왔다. 노한 그녀는 위소보의 허리를 걷어찼다. 항복이요. 항복. 싸우지 않겠소. 위소보가 소리쳤지만 공주는 막무가내였다. 빗장으로 그의 아랫배를 퍽 내리쳤으나 다행히 품속의 오룡령 위에 맞아 아프지는 않았다. 일어나려던 위소보는 다시 쓰러졌다. 공주는 빗장으로 연신 그를 때리며 욕했다. 이 죽일 태감 녀석, 내가 때리는데 감히 피하느냐? 힘은 세지 않았으나 사정없이 내리치는 기세가 정말 죽일 것만 같았다. 위소보는 공포와 분노 속에 벌떡 일어나 두 손가락을 뻗어 쌍용창주 초식으로 공주의 눈을 찔러갔다. 공주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나자
위소보가 옆차기를 날렸다. 공주는 바닥에 쓰러지며 소리쳤다. 이 죽일 태감, 정말 나를 치는 거냐? 위소보가 빗장을 빼앗아 머리를 내리치려다 그녀의 눈에 비친 공포를 보고 멈칫했다. 이곳은 황궁내원이다. 빗장으로 내리치는 건 대역죄다. 녹여버리지 않는 한 후환이 두렵다. 주저하는 사이 빗장을 내려놓자 공주가 소리쳤다. 빨리 나를 붙잡아 일으키지 못할까? 위소보는 그녀를 잡아 일으켜 주었다. 공주가 말했다. 내 무공은 나만 못해. 내가 방심해서 쓰러졌을 뿐이다. 항복한다더니 왜 또 덤벼드느냐? 사내 대장부가 무림 규칙도 모르느냐? 위소보는 이마에서 흐르는 피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공주가 웃으며 하얀 손수건을 꺼냈다. 내가 졌구나. 자, 내가 피를 닦아주마. 감당할 수 없소이다. 위소보가 물러나자 공주가 다가와 말했다. 우리는 강호 영웅호걸이니 복도 고난도 함께 나누어야지. 그녀가 손가락으로 핏자국을 닦아주자 위소보는 그녀의 향기와 고운 얼굴을 보고 가슴이 설렜다.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공주가 뒤통수 상처를 봐주겠다며 몸을 돌리게 했다. 위소보는 그녀가 정말 장난삼아 그런 것이라 믿고 몸을 돌렸으나 공주는 신발 속에 감춘 단도를 꺼내 그의 등을 찔렀다.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그의 등을 밟고 왼쪽과 오른쪽 다리를 각각 한 번씩 찌르며 웃었다. 많이 아프냐? 괜찮다 했으니 좀 더 찔려보아라. 위소보는 정말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다행히 보이가 등을 지켜주었다. 다리 상처는 깊지 않았으나 몹시 아팠다. 홍부인에게 배운 초식으로 빠져나가려 했으나 익숙지 않아 엉덩이만 더 찔리고 말았다. 비수를 찌를 때마다 공주는 깔깔거렸다. 위소보가 살려달라고 빌자 공주가 웃으며 말했다. 죽일 죄는 면해도 고통은 용서받기 어렵지. 그의 엉덩이에 걸터앉은 공주가 허리띠를 풀어 그의 발과 손을 묶었다. 너는 내 포로다. 이제 제갈량의 7급 맹획을 연마하자. 삼국연의를 읽어 알고 있던 위소보가 말했다. 제갈량은 7번 놓아주었소. 저도 한 번만 놓아주시오. 공주는 제갈량보다 7배는 무서우니 절대 배반하지 않겠소. 안 된다. 제갈량처럼 불로 등갑병을 태우겠다. 공주가 촛불에 불을 붙여 그의 딴머리 끝에 갖다 댔다.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와 소리에 위소보는 혼비백산했다. 살려주시오. 조조가 제갈량을 태워 죽이게 되었소. 공주가 웃으며 횃불이라 놀리자 위소보는 괴력으로 일어나 머리로 그녀의 배를 들이받았다. 불이 꺼지자 노한 공주가 그의 머리를 마구 걷어찼고 위소보는 기절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공주는 위소보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소금을 뿌리고 있었다. 위소보가 비명을 지르자 공주가 히히덕거렸다. 시위들이 도적을 잡으면 소금을 뿌린다더구나.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라라고 호기 있게 말해야 재미있지. 벌써 항복하면 어떡하느냐? 위소보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뼈에 사무치는 아픔에 고통스러워했다. 공주가 건영파 장문인이라 칭하며 거들먹거리자 위소보는 귀신 이야기를 꺼내 그녀를 겁주려 했다. 풀어주지 않으면 죽어서 원귀가 되어 밤마다 내 침상으로 가 목을 누르고 피를 마시겠다. 공주가 겁을 먹고 떨다가 다시 촛불로 그의 얼굴을 지지려 했다. 촛대가 떨어져 불이 꺼지자 공주는 다시 빗장으로 위소보를 내리쳤다. 위소보는 죽은 척하며 꼼짝하지 않았다. 공주가 겁을 내며 다가와 그를 달래다가 숨소리를 듣고 안도하며 웃었다. 죽지 않았구나. 이번엔 용서해 줄 테니 눈을 떠라. 위소보가 반응이 없자 공주는 눈을 찔러 눈먼 귀신을 만들겠다며 단도를 내리꽂았다. 위소보는 무릎으로 그녀의 가슴을 걷어찼고 공주가 쓰러진 사이 결박을 풀고 일어나 그녀의 머리를 걷어차 기절시켰다. 목숨을 건진 위소보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공주가 깨어나 욕을 하자 위소보는 따귀를 갈기고 주먹으로 그녀의 온몸을 두들겼다. 이 죽일 계집애. 내 너를 때려 죽이겠다.
공주가 태후와 황제에게 일러 능지처참시키겠다고 협박했지만 위소보는 이왕 시작한 거 통쾌하게 때려주기로 했다. 그런데 공주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빗으로 그녀를 위협하며 왜 웃느냐고 묻자 공주는 황홀한 표정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너무 심하게는 말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도 때리지 말아요. 위소보는 어리둥절했다. 그녀가 따귀를 맞고 꼬집힐수록 기뻐하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것을 보고 천박한 계집이라 생각했다. 위소보가 그녀를 묶어두자 공주는 내일 또 오라며 애원했다. 황상과 태후께서 아시면 내 목숨이 붙어 있겠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내일은 얼굴만 때리지 마세요. 위소보가 거절하며 18대 조상까지 욕하자 공주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18대 조상이면 황제 오라버니와 태종 황제의 조상이기도 한데. 위소보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속으로 야단났다고 생각했다. 녹정기, 김용 원저, 제후권 이장. 이 맞을수록 좋아하는 여자. 그대는 노황야의 딸이 아니니 내가 그대의 조상을 욕한다 해도 황상과 노황야, 그리고 태종황제와 태조황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요. 공주는 대노의 입을 열었다. 내가 어째서 노황야의 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죽일 놈의 태감이 말을 함부로 하는군. 내일 오후 나는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죽일 태감, 만약 그대가 오지 않는다면 나는 태후에게 그대가 나를 때렸다고 고자질할 테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옷자락을 걷어올렸다. 눈같이 희고 고운 팔은 시커멓고 퍼렇게 멍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모두 위소보가 비틀거나 꼬집어서 생긴 자국이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조금 전 나는 왜 이렇게 심하게 싸웠을까? 공주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일 오지 않는다면 어디 목숨이 붙어있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거예요. 이 같은 상황에 이르자 위소보로서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나는 내일 그대를 상대로 놀아주기는 하겠소. 하지만 그대는 나를 다시는 때리지 마시오. 공주는 크게 기뻐했다. 그대가 온다니 좋아요. 내가 그대를 다시 때리면 그대도 나를 때리면 되잖아요. 우리는 강호의 호걸들이니 은원은 분명히 해야 해요. 위소보는 쓰디쓰게 웃었다. 그대에게 다시 매를 맞게 된다면 이 호화는 악귀가 되고 말 것이요. 공주는 웃었다. 안심해요. 나는 결코 그대를 때려서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 봐야 그대를 반쯤 죽여놓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다가 그의 안색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한박 웃으며 간드러진 소리로 말했다. 소계자 궁 안에는 많은 시위 태감들이 있으나 나는 그대만을 좋아해요. 다른 녀석들은 너무 뼈대가 없어요. 설사 나에게 맞아 죽는다 해도 감히 나에게 냄새나는 계집애니 천박한 계집애니 하는 욕은 못하죠. 그리고 그녀는 위소보가 욕을 하는 음성을 흉내내서 다시 말을 이었다. 갈보가 난 망나니 계집애. 헤헤헤. 그 누구도 한 번도 나에게 이런 식으로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위소보는 우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그대는 욕을 얻어먹는 것을 좋아하시오? 공주는 웃었다. 그대처럼 나를 욕하는 것이 좋아요. 태후가 정색을 하고 꾸지람을 할 때와 나보고 예의를 다하라고 가르칠 때는 같은 욕이지만 정말 듣기가 싫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는 여춘원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군.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가서 갈보가 된다면 너를 욕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주모도 너를 욕하고 때릴 것이고 놀러 온 사람도 성질이 나면 너를 때리고 욕할 것이다. 공주는 정신이 번쩍 드는 듯 물었다. 여춘원은 어떤 곳이죠? 거기는 좋은가요? 위소보는 속으로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매우 재미있는 곳이라오. 하지만 강남 땅에 있으니 그대는 갈 수가 없소. 그대가 여춘원에서 3개월만 산다면 정말 좋아서 죽을 지경이 된다고 보장할 수가 있소. 아마 공주도 하기 싫어질 것이오. 공주는 한숨을 내쉬더니 여춘원이 매우 가고 싶은 듯 말했다. 내 나이가 들면 반드시 가봐야겠어요. 위소보는 정색을 했다. 좋소, 좋아. 장래 나는 그대를 반드시 데려가 주겠소. 사내 대장부의 일원은 중천금이라 하지 않았소? 그는 사만한추라는 말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했다. 대장부 일원은 중천금이라는 말을 배운 다음에는 사만한추라는 말을 대신해서 쓰게 되었다. 공주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그들 시위들이나 태감들과 겨루게 되면 누구든지 내게 양보하기 때문에 조금도 재미가 없어요. 어제 황제 오라버니와 무공을 겨루게 되었을 때야 3분 정도 진짜로 겨루게 되었죠. 하지만 그 역시 아프게 매질을 하거나 나를 비틀어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소계자, 오로지 그대만이 나를 때린 거예요. 그대는 마음을 놓아요. 나는 절대로 그대를 때려 죽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나서 얼굴을 붉히며 나는 듯 방을 뛰쳐나갔다. 위소보는 순식간에 하늘이 빙빙 돌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아 그만 털썩 주저앉아 생각했다. 이 공주는 약간 실성한 것 같다. 내가 그녀를 때리면 때릴수록, 욕을 하면 할수록 그녀는 더욱더 기뻐하는구나. 제기랄. 늙은 갈보가 난 계집애가 정말 이 가짜 태감을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녀의 아리따운 얼굴을 생각하니 마음이 울렁거렸다. 그는 몸을 일으켜 가까스로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다. 그러고 난 후 그는 지칠 대로 지쳐 침대 위에 쓰러져서 잠이 들고 말았다. 그는 5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잠을 잤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런데 전신의 곳곳이 아파와서 참을 수 없어 신음소리를 내질렀다. 몸을 일으켜 상처에 뿌려졌던 소금가루를 씻어내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상처는 이미 피가 엉켜서 옷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그래서 옷을 잡아당기자 다시 한번 극렬한 아픔이 찾아들어 그는 다시 한번 더 냄새나는 계집애, 썩은 계집애니 하며 마구 욕을 해댔다. 그리고 소금을 씻어내고 금창약을 발랐다. 이튿날 소황제를 만나게 되었다. 강희는 그의 코가 시퍼렇게 멍들고 눈이 부어있을 뿐 아니라 머리카락과 눈썹마저도 크게 그을린 것을 보고 대뜸 그의 보배와 같은 누이 동생의 짓이라는 것을 알고 물었다. 공주가 때린 것인가? 상처는 심하지 않은가? 위소보는 쓰디쓰게 웃었다.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사부님, 이 제자가 어르신의 체면을 잃게 했으니 앞으로 3년 동안 고된 연말을 쌓아 다시 이 욕됨을 씻고 어르신의 체면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는 본래 그가 노기충천에서 자기 보고 나서서 화풀이를 해달라고 할 줄 알고 은근히 걱정을 했다. 사실 그의 누이 동생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주인된 몸으로 노복과 다름이 없는 신하들을 구타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강희는 만약 위소보가 그 같은 청을 해올 때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혹시나 그가 오대산으로 가 자기의 부왕을 시중들 때 정성을 다하지 않을까봐 걱정되어 정이 난처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소보가 그같이 말하며 이 일에 대해 결코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바탕 장난을 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아 크게 기뻐하며 웃었다. 소계자, 그대에게 정말 훌륭한 상을 내려야겠는데 그대는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사부님께서 제자의 무예를 꾸짖지 않으신 것만 해도 제자는 이미 고맙기 이를 데 없습니다. 무슨 상을 또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사부님께서 이 제자에게 몇 수의 고초를 전수해 주신다면 이후 위험한 일을 겪더라도 남에게 당하지 않을 것이니 차라리 그러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강희는 껄껄 소리내 웃었다. 하하, 좋아. 좋아. 그는 즉시 태우가 전수해준 무공 가운데서
몇 수의 절묘한 초식을 뽑아서 그에게 전수해 주었다. 이 몇 초의 금나수법은 퍽 비범했으나 홍교주 부부가 전수해준 6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위소보는 옛날 그와 무공을 겨룰 때 그 몇 수를 그가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때 소황제가 직접 지도까지 하면서 펼쳐 보이자 얼마 후 대충 알게 되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옛날 그와 씨름을 할 때는 친구와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는 황제이고 나는 신하이다. 이 친구 관계는 어찌되었든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북경에 돌아와 보니 소황제는 키는 별로 크지 않았지만 위풍이 있어 보인다. 소현자라는 석자를 다시 내뱉을 수 없으니 차라리 칭호를 바꾸는 방법도 또한 아첨을 하는 비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서는 쿵쿵 8번의 큰절을 하면서 말했다. 사부님, 절 받으십시오. 제자 위소보는 어르신의 계산대제자입니다. 강인은 어리둥절했으나 곧 그의 뜻을 알아차렸다. 첫째로 매우 재미있게 느껴졌고 둘째로 그가 다시 소현자라는 칭호로 부르는 것도 확실히 기뻐할 일이 못 되는지라 웃으며 입을 열었다. 황제는 장난의 말은 하지 않는다네. 내가 그대의 사부라고 말했으니 그대를 제자로 거둬들일 수밖에 없군. 그리고 큰 소리로 불렀다. 이게 아무도 없느냐? 2명의 태감과 2명의 시위가 서재로 달려들어왔다. 강인은 말했다. 몸을 돌려라. 네 사람은 대답했다. 네. 그러나 규칙에는 신하들이 황제 앞에서 등을 돌리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등을 돌린다는 것은 지극히 불경스러운 태도였다. 네 사람은 강희의 뜻을 모르는지라 허리를 굽히고 몸을 슬쩍 옆으로 돌렸을 뿐 감히 몸을 돌리지 못했다. 강희는 탁자 위에서 한 자루의 가위를 들고 네 사람의 등 뒤로 돌아갔다. 네 사람은 다시 약간 몸을 돌렸다. 강희는 네 사람의 따은 머리를 내려다보았다. 그 가운데 한 태감의 머리가 가장 윤기가 나고 까맣다. 그는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더니 싹 하고 머리를 잘라냈다. 그 태감은 그만 혼비백산해서 즉시 무릎을 꿇고 연신 큰절을 했다. 신하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신하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강희는 웃었다. 두려워 말게. 그대에게 열량의 은자를 상으로 내리지. 모두 나가게. 네 사람은 어리둥절해졌다. 그러나 그저 강희 황제의 기분을 예측하지 어렵다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났다. 강희는 잘라낸 머리를 위소보에게 건네주며 웃었다. 그대는 곧 가서 화상이 되어야 하는데 공주가 그대의 머리카락을 태운 것을 보면 이것도 하나의 뜻이 아닌가 하네. 하늘이 공주의 손을 빌어서 그대에게 삭발하여 중이 되도록 분부를 내린 것이네. 그대는 먼저 이 머리를 꼬아서 머리에 달도록 하게. 그렇지 않으면 보기가 흉할 것일세. 위소보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네, 사부님의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알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강희는 웃었다. 그대가 나를 사부로 모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겐 이야기하지 말게. 나는 자네 입이 무겁고 행동이 조심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응낙한 것일세. 만약 밖에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내뱉고 다닌다면 이 장문이는 즉시 그대의 무공을 제거하고 문파에서 그대를 축출하겠네. 위소보는 잇따라 말했다. 네. 제자가 어찌 감히 그러겠습니까? 강희가 그와 무공을 겨루고 씨름을 한 사실은 태후와 해대부 외에는 궁중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속으로 그를 제자로 거두어들인 사실을 그저 밖으로 소문만 내지 않는다면 황제의 체면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성격이 꼼꼼한 편이라 한 번 더 당부하기를 잊지 않았다. 강희는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태우는 음흉하고 악랄하다. 나에게 무공을 가르쳤지만 결코 진정으로 모든 심혈을 기울인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을 때려 뼈마디를 동강내는 무서운 재간에 대해서는 어째서 반초도 내게 전수해주지 않았느냔 말이다. 사실 나는 사부가 되었지만
기실 이 녀석에 비한다면 별로 강한 편은 못 된다. 따라서 고명한 무공을 전수해줄 만한 것이 없다. 소림사의 화상들은 무공이 지극히 고강하다. 이번에 부왕께서 어려움에 처하셨을 때 역시 그들이 구해주었으니 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말했다. 그대는 가서 상처를 조섭하도록 하게. 그리고 내일 다시 나를 만나러 오게나. 위소보는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다. 그리고 수하에 태감을 시켜 어의를 불러와 약을 바르고 상처를 치료하도록 했다. 상처가 아프긴 했으나 살갗에 입은 상처라 근골을 다치지는 않았다. 어의는 열흘이나 보름쯤 조섭하면 즉시 낫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점심밥을 먹은 후 공주와의 약속대로 공주를 찾아 나섰다. 그런데 가슴이 자꾸 두근거렸다. 그녀를 다시 만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문을 열자마자 공주는 크게 소리를 내지르며 달려들었다. 위소보는 이미 방비를 하고 있던 터라 왼팔로 맞고 오른발로 걸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공주의 뒷등을 잡고 그녀를 눌러 몸을 굽히도록 만들었다. 공주는 웃으며 말했다. 죽일 태감 같으니 오늘은 어떻게 무서워졌네요. 위소보는 그녀의 왼팔을 잡고 뒤로 비틀며 나직이 말했다. 그대가 나를 훌륭한 계자나 오라버니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나는 그대의 이 팔을 부러뜨려 놓겠소. 공주는 욕을 했다. 쳇, 이 죽일 태감 같으니. 위소보는 공주의 팔을 힘주어 비틀며 호통을 내질렀다.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면 그대의 이 팔을 비틀어 놓겠소. 공주는 웃었다. 그래도 난 부르지 않을래요.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계집애는 정말 천박하구나. 내가 때리면 때릴수록 더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왼손으로 철썩하며 그녀의 엉덩이를 한번 내질렀다. 공주는 몸을 한번 펄쩍 뛰는 듯 했으나 깔깔거리며 웃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제기랄, 그대는 원래 맞는 것을 좋아하는군. 그리고 힘주어 다시 몇 대의 주먹을 내질렀다. 공주는 아파서 땅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다. 위소보는 그제서야 손을 멈췄다. 공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됐어요. 이제는 내가 그대를 때릴 참이에요. 위소보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나는 그대에게 맞지 않겠소. 그는 속으로 이 계집애의 손씀씀이가 매우 악랄하니 만약 맞아주기 시작한다면 언제라도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다. 공주는 크게 성질을 부리며 달려들더니 마구 때리고 물려고 했다. 그러나 위소보는 몇 대의 따귀를 갈기고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한 차례 볼기를 때려댔다. 그는 속으로 볼기마저 때렸으니 이제 더 겸연쩍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손을 뻗쳐 그녀의 전신 곳곳을 마구 비틀었다. 공주는 그의 다리에 매달려서는 그의 두 다리를 얼싸안고 얼굴을 그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가볍게 문지르며 간드러지기 이를 데 없는 코먹은 소리로 말했다. 훌륭한 계자, 훌륭한 오라버니, 나에게 한 번만 맞아줘요. 내가 아프게는 때리지 않을게요. 위소보는 그녀가 마치 조그만 새가 바람에 의지하듯 타는 양과 또 다정히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자 그만 가슴이 설레어 대답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공주가 다시 말을 했다. 훌륭한 오라버니, 나는 그대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좋았어요. 위소보는 깜짝 놀라 노해 부르짖었다. 안 돼. 그리고 왼발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한 대 걷어차버렸다. 나요. 나는 가겠소. 그대와 함께 어울리다가는 언젠가는 그대의 손에 죽게 될걸. 공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대는 나와 놀지 않겠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너무 위험하오. 시시각각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으니까 말이오. 공주는 깔깔거리고 웃더니 몸을 일으켰다. 좋아요. 그렇다면 나를 부축해서 나의 방으로 데려다줘요. 난 그대에게 맞아 걸음도 옮겨놓을 수 없게 되었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나는 부축하지 않겠소. 공주는 벽을 붙잡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러면서 말했다. 계자, 내일 다시 와요, 좋죠? 공주는 갑자기 왼발에 무릎을 절룩거렸다. 하마터면 쓰러질 것 같아 위소보는 재빨리 다가가 부축을 했다. 공주는 말했다. 훌륭한 계자, 수고스럽지만 2명의 태감을 불러 나를 데려가게 해줘요. 위소보는 속으로 태감을 부르게 된다면 태후에게 알려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공주가 어떻게 상처를 입게 되었나를 따지게 되고 자기가 그랬다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알려지게 된다면 목을 잘리는 죄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어쩔 수 없어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다. 내가 그대를 부축해 방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죠. 공주는 웃었다. 좋아요, 계자,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서쪽으로 향했다. 공주의 거처는 잔영궁의 서쪽인 수강궁 옆이었다. 2사람은 잔영궁의 화원에 이르게 되었다. 위소보는 황태후의 태도를 상기하고 마음을 졸였다. 2사람이 기다란 난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공주가 갑자기 귀에다 가볍게 숨을 불어내는 것이 아닌가. 위소보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러지 마세요. 공주는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왜요? 내가 그대를 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위소보의 귓볼을 가볍게 물고는 혓바닥을 살짝 내밀어서 천천히 하찼다. 위소보는 간질간질해져 참을 수 없어 나직이 말했다. 당신이 만약 나의 귀를 물어 다치게 한다면 나는 그대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요. 남아이런 중천금이라 했소. 공주는 본래 갑자기 그의 귓볼을 깨물어 한 조각살이라도 뜯어낼 충동을 느꼈으나 그 같은 말을 듣자 감히 더 깨물지 못하고 그저 코먹은 소리로 웃으며 말했던 것인데 그 웃음소리를 듣고 위소보는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지 않을 수 없었고 동시에 온몸이 나른해졌다. 공주의 침궁에 이르게 되었을 때 위소보는 몸을 돌려나가려고 했다. 공주가 말했다. 이리 들어가요. 내 그대에게 재미있는 물건을 보여줄게요. 이때 건영궁의 4명의 태감과 4명의 궁녀가 문 밖에서 시중을 들기 위해 서 있었다. 공주는 그의 손을 잡고 곧장 자기의 거실로 들어갔다. 2명의 궁녀가 따라 들어왔다. 그리고 뜨거운 물수건을 올렸다. 공주는 한 조각의 수건을 들고 위소보에게 내밀었다. 위소보는 얼른 받아서 얼굴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냈다. 2명의 궁녀는 공주가 태우나 그 외의 사람에게 이처럼 공손하게 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거기다 나이 어린 태감이 아무렇지 않은 듯 받아드는 것을 보고 무례하기 이를 데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공주는 그 같은 광경을 보고 눈을 부릅떴다. 무엇이 보기 좋아 그렇게 넋을 잃고 바라보느냐? 2명의 궁녀는 대답했다. 네네. 그들은 허리를 굽히고 뒤로 물러나려고 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공주는 손을 뻗쳐 가까이에 있는 한 명의 궁녀의 눈을 찔렀다. 궁녀는 살짝 피한다고 피했으나 그만 참담한 비명소리만 질렀을 뿐이었다. 눈알이 뽑혀지지는 않았으나 얼굴은 선혈로 물들게 되었다. 눈썹 위에서 아래턱까지 4개의 손자국이 드러나 있었다. 2명의 궁녀는 혼비백산해서 재빨리 물러나고 말았다. 공주는 웃었다. 자, 저것 봐요. 저 못난 것들은 그저 용서를 비는 고함 소리밖에 내지를 못해요. 그러니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위소보는 그녀의 손씀씀이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속으로 이 작은 갈보는 흉악한 점에 있어 그녀의 어머니인 늙은 갈보와 비슷하니 역시 이곳에서 일찌감치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공주 황상께서 내게 일을 시키셨으니 나는 곧 가봐야겠소이다. 무엇이 그리 급해요? 그녀는 얼른 문을 닫고는 빗장을 질렀다. 위소보는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도대체 그녀가 무슨 이상한 짓을 할지 알 수 없었다. 공주는 웃었다. 내가 이 궁의 주인 노릇을 한 지 15년이 되었어요. 남의 시중만 받다 보니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입장을 바꾸도록 해요.
그대가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나 신하가 되겠어요. 위소보는 두 손을 들어 마구 흔들었다. 안 돼요, 안 돼. 나는 그와 같은 복이 없소이다. 공주는 예쁜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그대는 하지 않겠단 말인가요? 나는 큰 소리로 부르짖을 거예요. 나는 그대가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으며 나의 온몸을 푸른 멍이 들도록 때렸다고 말하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소리내어 부르짖었다. 아이고 아파라. 위소보는 연신읍을 하며 말했다. 소리 지르지 마시오. 소리 지르지 마시오. 내 그대의 분부를 따르도록 하겠소. 이곳은 공주의 침실이었다. 그리고 밖에는 많은 태감들과 궁녀들이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그저 몇 번 부르기만 한다면 즉시 사람들이 몰려올 판이었다. 그야말로 무공을 겨루는 집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상관이 없었지만 이곳은 그곳과는 달랐다. 공주는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다. 쳇, 천박한 것 같으니라고. 내가 좋은 말로 할 땐 듣지 않고 반드시 경의로 바치는 술은 마시지 않으면서 벌주만 마시려 하는군요.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너야말로 비천한 여자다.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종 노릇을 하겠다니. 공주는 이때 한쪽 무릎을 꿇고 공손히 문안을 들인 후 입을 열었다. 게페르, 그대는 주무시려고 하시는가요? 소신이 그대의 옷 벗는 시중을 해드리죠. 위소보는 살며시 코웃음을 쳤다. 흥, 나는 자지 않겠다. 너는 나의 다리를 주물러다오. 예. 공주는 땅바닥에 앉아 그의 오른발을 들어 자기의 무릎 위에 얹고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다. 정말 세심하고 알뜰했으며 전혀 그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았다. 위소보는 칭찬의 말을 했다. 정말 훌륭한 신하로군. 그대는 정말 근사하게 시중을 들어주는구나. 그리고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살짝 꼬집었다. 공주는 크게 기뻐서 나직이 말했다. 주군께서는 너무 과찬이십니다. 그의 오른쪽 신발을 벗기고 그의 발가락을 가볍게 주물렀다. 그러더니 발을 바꾸어 안마를 하고 신발을 벗긴 후 다시 발가락을 가볍게 주물렀다. 게페르, 침대 위로 가서 누우시죠. 제가 등을 두드려 드리겠어요. 위소보는 그녀의 안마에 매우 기분이 상쾌해졌다. 그는 속으로 이 천박한 계집애가 실컷 종노릇을 하지 않고는 자기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침대 위로 올라와 비스듬히 누웠다. 그러자 콧속으로 그윽한 향기가 스며들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천박한 계집애의 침대는 이토록 화려하구나. 여춘원의 제일 가는 갈보들도 이 같은 요나 이불은 갖고 있지 못했지. 이때 공주는 엷은 이불을 잡아당겨 그에게 덮어준 후 가볍게 등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위소보는 정신이 몽롱해졌다. 한창 게페르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 갑자기 문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황태후께서 왕림하셨소. 그는 그만 깜짝 놀라 재빨리 일어나려고 했다. 공주는 당황한 나머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달아나기엔 늦었어요. 움직이지 말고 빨리 이불자락 속으로 숨으세요. 위소보는 머리를 움츠리고 이불 속으로 숨어들었다. 잠시 후 은연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놀라서 기절을 할 지경이었다. 공주는 침대 휘장을 내려놓더니 몸을 돌려 빗장을 뽑고 문을 열었다. 그러자 태우가 성큼 안으로 들어서며 입을 열었다. 대낮에 문을 왜 닫아놓고 있느냐? 공주는 웃으며 태우를 맞았다. 또 무슨 별 희한한 짓을 하며 놀았지? 어째서 얼굴에 핏기가 전혀 없느냐? 저는 매우 피곤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태우가 고개를 숙여보니 침대 앞에 한 쌍의 신발이 놓여있고 또 비단 모기장이 가볍게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그녀는 속으로 이상함을 느끼고 태감과 궁녀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 있어라. 무사람들이 나가자 그녀는 입을 열었다.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라. 공주는 웃었다. 태우께서는 무슨 이상한 노름을 할 모양이죠?
그녀는 태우의 말대로 문을 닫고 태우가 바라보는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신발을 발견하고는 그녀는 그만 안색이 크게 변했다. 그녀는 얼른 변명을 했다. 나는 지금 막 남장을 해보려던 참이에요. 남자 녀석으로 분장을 해서 태우에게 보이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남장을 하면 그 모습은 퍽 준수하겠지요? 태우는 냉랭히 말했다. 침대 위에 저 녀석의 모습이 준수한지 그렇지 않은지 어디 두고 봐야겠다. 그리고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침대 앞으로 다가갔다. 공주는 깜짝 놀라 태후의 손목을 붙잡고 말했다. 태후, 저는 그와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후는 손으로 그녀를 뿌리쳤다. 그리하여 그녀를 몇 걸음 밀어내고는 즉시 모기장을 걷어올리고 이불을 들쳤다. 이어 냅다 위소보의 옷깃을 잡고 들어올렸다. 위소보는 침대 안쪽으로 얼굴을 돌린 상태로 있었다. 감히 그녀와 눈을 마주칠 수 없었으나 크게 놀란 그는 전신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공주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태후, 이 사람은 황제 오라버니가 가장 좋아하는 태감이에요. 태후께서는 그에게 상처를 입히지 마세요. 태후는 살며시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손을 돌려 위소보의 얼굴을 후려갈겼다. 철썩철썩 따귀를 갈기고는 호통을 내질렀다. 꺼져라. 다시 내가 공주와 놀아나는 것을. 그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크게 놀라 물었다. 너였구나. 위소보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저는 아니에요. 그 한마디는 정말 아리송한 말이었다. 그러나 이같이 간이 바들바들 떨리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태후는 그의 뒷덜미를 꼭 잡고 나직이 말했다. 천당에는 길이 있는데도 가지 않으면서 지옥에는 문이 없는데도 뛰어들어왔구나. 내 녀석이 공주에게 감히 무례한 행동을 했으니 오늘 나를 원망하지는 못할 것이다. 공주는 다급해 외쳤다. 태후, 제가 그에게 이곳에 누우라고 했어요. 그를 탓할 수는 없어요. 태후는 왼손을 들더니 위소보의 정수리를 가볍게 후려쳤다. 그리고 왼팔을 쭉 뻗고 옹기행공하여 악랄한 수법으로 그의 정수리를 내려쳐 일장으로 그를 요절내려고 했다. 위소보는 위급한 가운데 갑자기 홍교주가 가르쳐준 적정학용이라는 일초를 상기했다. 두 손을 뒤로 뻗어 태후의 가슴을 한번 거머쥐었다. 태후는 깜짝 놀라 가슴을 움츠리며 말했다. 죽고 싶으냐? 그 순간 위소보는 두 발로 침대가를 차며 훌쩍 제주를 넘어 어느덧 태후의 목에 목마를 타듯 하면서 두 손의 식지로 그녀의 눈을 눌렀고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태양혈을 눌렀다. 그리고 호통을 내질렀다. 그대가 움직이기만 한다면 나는 그대의 눈알을 뽑아내고 말겠소. 그의 이 일초는 숙련되지 않아 본래 펼치기가 어려웠다. 다행히 그는 침대 위에 있었고 태후는 땅바닥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고 한 사람은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목마를 타는 것이 손쉬웠다. 그러나 본래 눈을 뽑는 데는 중지를 사용해야 했는데도 식지로 눌러대고 뒤로 훌쩍 제주를 넘게 되었을 때 발끝으로 모기장을 걷어 올렸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초는 어정쩡한 것이었으며 낭패한 몰골이라. 홍교주가 이 모습을 보았다면 반쯤 우라통이 터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수법이 잘못되기는 했어도 초식은 실로 교묘하기 이를 데 없어 태후는 즉시 제압당하고 말았다. 너무 졸지에 일어난 일이라 그녀로서는 대항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공주는 깔깔 소리내어 웃으며 부르짖었다. 호호호, 소개자,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빨리 태후를 놔주세요. 위소보는 오른쪽 다리를 들고 오른손으로 비수를 뽑아들었다. 그리고 태후의 등을 겨눈 후 그제서야 그녀의 뒷덜미에서 미끄러져 아래로 내려왔다. 그런데 갑자기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오색 찬란한 물건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바로 신룡교의 오룡령이었다. 태후는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이 물건은 어디서 온 것이지? 위소보는 태후가
가짜 궁녀나 유연 등과 몰래 결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했다. 어쩌면 이 오룡령이 그녀로 하여금 순순히 말을 듣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입을 열었다. 이것은 본교의 오룡령인데 그대가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이오? 정말 당돌하군. 태우는 전신을 흠칫하더니 입을 열었다. 네, 네. 위소보는 그녀의 말이 공손해지는 것을 보자 의기양양해졌다. 오룡령을 대할 때는 교주가 친히 왕림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해야 하오. 홍 교주께서는 홍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며 수명은 하늘처럼 길 것이외다. 태우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홍 교주께서는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며 수명은 하늘처럼 길더라. 그리고 몸을 구부리고 오룡령을 집어들더니 머리 위로 높이 쳐들었다. 위소보는 손을 내밀어 오룡령을 받으며 말했다. 그대는 나의 명령을 듣겠소? 듣지 못하겠소? 태우는 말했다. 듣겠어요. 삼가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교주의 보배와 같은 가르침을 시시각각 마음속에 새겨둘지어다. 적을 제압하고 이기게 되는 등 성공하지 않는 일이 없을지어다. 태우는 따라서 공손히 읊었다. 교주의 보배와 같은 가르침을 시시각각 마음속에 새겨둘지어다. 적을 제압하고 이기는 등 성공하지 않는 일이 없을지어다. 이때서야 위소보는 겨우 한숨을 내쉬고는 비수를 거두었다. 그리고 의젓한 걸음걸이로 침대가에 걸터 앉았다. 태우는 공주에게 말했다. 너는 밖으로 나가거라. 그렇지 않다면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공주는 깜짝 놀라 대답했다. 네. 그녀는 위소보를 한번 바라보다가 가슴 가득히 끓어오르는 의혹을 금할 수 없어 입을 열었다. 태후, 혹시 황제 오라버니의 성지인가요? 강인은 나이가 들게 되자 위엄과 권세가 점점 불어났다. 태감과 궁녀들 그리고 어전 시위들은 황상을 이야기할 때 두려워하고 동경하는 표정이 날로 더해갔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는 태우가 황제에 대해 퍽 어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알게 된 터였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는 황제의 신복이시다. 요긴한 일로 나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니 너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더욱더 황제 앞에선 들먹이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황제가 너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그토록 우둔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을 나간 후 방문을 닫아주었다. 태후와 위소보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각자 마음속으로 의심을 품고 있었다. 갑자기 태후가 입을 열었다. 벽 저쪽에 귀가 있을지도 모르니 이곳은 이야기할 곳이 못 됩니다. 잔영궁으로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녀의 말투가 깍듯해지고 또 상의하는 투로 나오며 감히 함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위소보는 더욱더 마음이 느긋해졌다. 그러나 곧 다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이 늙은 갈보는 마음이나 심보가 악랄하다. 나를 잔영궁으로 데려간 후 어떤 관계를 써서 해를 입힐지 모르는 일이 아닌가. 나는 본교에서 새로 임명된 백룡사회다. 홍교주의 명령을 받고 오룡령을 손에 들고 나온 것이외다. 태우는 대뜸 숙연해져 우러러보는 표정을 지으며 허리를 굽혀 절했다. 속하가 백룡사께 인사드립니다. 위소보는 태우가 신룡문의 부하제자들과 결탁한 것을 보면 홍교주에 대해서 매우 존경하리라고 짐작했다. 따라서 이 오룡령은 어느 정도 그녀를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코 그녀 자신이 바로 신룡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짐작하지 못했었다. 그는 태후의 신분이라면 천하에서 해내지 못할 일이 없는데 놀랍게도 신룡교에 가입했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의 지위가 자기보다 훨씬 낮은 것을 보고 정말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녀가 공손하게 절을 하는 것을 보자 그만 아연해져 어찌할 바를 몰랐다. 태후는 그가 잠자코 말이 없는 것을 보자 아직도 옛날의 원한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놀람과 두려움을 느끼고 나직이 말했다. 속하는 전에 미처 백룡사의 신분인 줄 모르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황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무쪼록 백룡사께선 너그러운 아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위소보가 나이가 어린데도 교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끝내 완전히 믿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그녀는 근년에 이르러 교주와 부인이 신진소년들을 대거 끌어올려 중용하게 되었으며 교에 몸을 담고 있는 노형제들은 도살당하거나 혹은 의심을 하여 권세를 차츰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어린애가 백룡사에 임명되었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머리를 굴렸다. 설사 그가 정말 백룡사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를 죽인다면 교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꼬마 녀석은 내게 증오심을 깊이 느끼고 있을 것이니 그가 살아있도록 내버려둔다는 것은 후환이 무궁해질 것이야. 살기를 떠올리자 눈에는 자기도 모르게 악독한 빛이 드러나게 되었다. 위소보는 즉시 알아차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야단났다. 이 늙은 갈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조금 전 내가 그대를 사로잡을 때 쓴 수법은 누가 전수한 것인지 아오?